정부가 북한의 오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룡해와 황병서 등 북한의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민정경찰 등을 투입해 중국 어선들의 한강하구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6월 이후에는 단 한 척의 중국 어선도 한강하구에 진입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는 불법 조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 발명경진대회에 참가한 군 장병들의 발명품이 전시됐습니다. 군용품과 일반용품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 수상작들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2일 이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금융제재 대상에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의 거물급들이 올랐으며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개인 36명, 단체 35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34명에서 69명으로 단체는 43곳에서 79곳으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추가 지정 대상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핵심적 역할과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인사와 단체입니다. 또한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혐의로 중국 기업인 홍샹과 회사 관계자 4명이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중국 본토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 외환이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되며 국내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 규제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림으로써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제3국인의 출입국도 제한됩니다.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또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핵 미사일 분야 외국인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 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국을 우회해 북한산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상 품목도 확대했는데 농수산물 22개, 유엔 제재 대상 광물에 포함된 석탄, 철, 철광석, 금, 아연, 희토류 등 11개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2외화 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을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에 대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정해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강하구 수영 내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는데요. 해군, 해병대와 해경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6월 중순 이후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진입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강하구 수영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연간 두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9회, 올해 들어서만 6월 중순까지 788회로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민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한강하구 수영 내 민정경찰 투입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결과 중국 어선 2척 납포, 54척을 퇴거 조치시키고 올해 6월 17일 이후엔 단 한 척의 중국 어선도 한강하구에 진입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정경찰은 해병과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 어선 단속의 전문성을 보유한 해경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2일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외교부, 국민안전처, 유엔사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수영 내 민정경찰 운영 유관부처 협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주한 중국 대사와 총영사를 초치했으며 주중 한국 대사관을 통해 불법 조업 행위의 심각성과 민정경찰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 중국 무관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언제든 불법 조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군은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016년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이 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6회 공군의 대령급 이상 장교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대학교 2016 안보과정 졸업식이 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진 졸업생 여러분들이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6회 공군의 대령급 이상 장교와 공무원, 공공기관 간부 등 200여 명이 44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은 김순태 공군 대령이, 국무총리상은 김관철 육군 대령이 각각 수상했고 김영수 해군 대령은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사자드 파키스탄 육군 준장을 비롯한 10개국 11명의 외국군 장교들도 언어와 문화의 벽을 극복하고 졸업했습니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1955년 개교 이래 군인과 공무원, 일반인 등 9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4명이 국무총리를, 120여 명이 장관급으로 진출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는 2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올해 발굴한 국군 전사자 500여 위의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거행된 봉안식에는 국가보훈처와 군경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날 봉안된 500여 위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육군과 해병대 등에서 10만여 명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한 것입니다. 이후 유해는 유해 발굴 감식단에 보관돼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DNA 분석 등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며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들에게 유전자 시료 채취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발명품들을 보면 그 기발함에 감탄할 때가 많은데요. 군 장병들이 2016 발명 경진대회에 참가해 실용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발명 경진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발명품들이 접수됐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수상작들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두현 중사입니다. 선박이 45도 이상 기울면 에드벌룬이 펼쳐져 공중으로 부상하고 위치 추적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장치는 소총에 탄창을 2개 장착시킬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게 재장전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군장병 발명 경진대회에서 군장병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수상작들입니다. 올해 11회를 맞은 군장병 발명 경진대회에 출품된 발명품은 모두 1,77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발명품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34건은 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상과 금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존 여러 형태의 지뢰장전 렌치들을 수납과 휴대가 용이한 일체형 렌치로 개발시킨 김호연 상병의 올인원이 군용품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렌치들은 지뢰 종류별로 하나씩 렌치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발명한 렌치는 하나로 모든 지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용품 부문에서는 목표물의 위치를 검출해 거리와 면적,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안태위 상병의 P2P 시스템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발전 설비를 제공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도중 거리, 면적,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이 워낙 까다롭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 P2P 시스템을 발명품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중공업 산업, 건설, 건축, 디자인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군 장병 발명 경진 대회에서 선발된 발명품들은 코엑스에서 오는 4일까지 전시되며 일반인도 군 발명품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날 수상한 군 발명품들은 특허청 특허 출원의 기회가 주어져 국방부에서 검토 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세계 방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마련한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전문가들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기품원 발표에 따르면 세계 방산시장은 미사일 방어와 무인체계, 사이버 보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또 지상무기보다 항공과 함정, 유도무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투자 방향을 수정하고 방산업체 간 상호 협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방산업계는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산 무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업체 추진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한화테크위는 현재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거듭나기 위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업체가 혼자 나서는 수출이 아니고 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군, 업체가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시장 지향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세미나는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미래전력의 핵심인 육군항공이 지난달 30일 창설 6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항공 전력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항공병과 최고의 상인 김문길상 시상식이 함께 열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추진 현황과 미래전에 필요한 무인기와의 협업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항공전력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육군항공은 나아가서 많은 전장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 홍덕표 육군항공병과장은 육군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첨단 수리원 야전 전력화 및 운용, 소형 무장 헬기 개발 진행 등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는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살린 아주대학교 중증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육군항공 명예휘장이 수여됐고 1956년 DMZ 공중정찰 임무 복귀 중 동료의 월북을 막다 순직한 고 김문길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김문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항공병과의 최고 영예인 김문길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전력의 핵심인 육군항공의 일원으로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창설돼 군 전투력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육군 항공병과. 이제는 첨단 항공 전투력 창출과 최정예 항공요원 육성에 더욱 매진해 하늘에서 지상전을 지배하는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 공약이 상충되는 내용이 많고 현실화 여부에 대해 회의가 적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정파와 관계없이 자유주의 사조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강국에 걸맞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주의의 반기를 들며 지나친 대외 개입으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구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 기조는 2차 대전 종식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와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는 대러시아 정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 MD와 그루지아 전쟁으로 흐트러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서방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대러 강경 정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의 경우 푸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보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등 양국이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서로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세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마저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보다 많은 부담과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동맹 체제가 더욱 이완될 소지는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가 경제적 관점에 기초하여 동맹 관계를 조정하고 역외 균형을 추구할 경우 난민 사태와 브렉시트로 흔들리는 EU가 더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아랍의 봄 이후 소용돌이에 힘싸인 중동의 국제정치가 또 한 번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IS 세력 준동이 오바마의 대외 정책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 만큼 미 신행정부는 IS 격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위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러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으나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구원이 있는 시리아와 중동에서 다수파를 점하는 순위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내전에서의 미러 협력이 IS 격퇴나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중동의 지역 강국인 이란과의 관계 설정도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반대한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완전 장악함에 따라 이란 핵 합의 이행에 적지 않은 홈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란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와 격돌하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직후의 스탠스가 미국과 이란 관계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추세 역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모든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역외 균형론에 입각하여 제한적 개입에 머무를 경우 지역 강국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정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더욱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마음이 분주해지는 12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연말 모임이나 여행 등으로 이동 계획 많으실 텐데요. 12월 고속도로 교통 전망은 어떨까요? 네, 12월은 날씨 때문에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겠는데요. 월 초에는 김장철, 월 말에는 해맞이 관광객으로 주말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은 평소 주말보다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 수요 시간입니다. 11시와 12시 사이가 가장 어렵겠는데요. 이때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10분, 부산까지는 일반 차로로 이동하신다면 6시간, 버스 전용 차로는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천안 일대 많이 막히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호법 분기점과 진천 부근 지나실 때 많이 밀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용인 휴게소와 호법 분기점, 만종 분기점 일대 많이 어렵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40분, 부산에서는 일반 차로로 이동한다면 5시간 반, 버스 전용 차로라면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와 안성 휴게소 부근 많이 막히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 휴게소 구간 총 36km 길게 밀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진부 둔내터널 일대 가장 어렵겠습니다. 네, 지난주 동해고속도로 양양 속초 구간이 개통됐죠? 네, 동해고속도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면서 거리가 9km 줄고 통행시간도 50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네, 속초 가실 때 이용해 보신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대북제재가 무분별한 행보를 보였던 북한 김정은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